이런 여기에 아주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신재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 선배 또 동료 교수님 모시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연결사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사회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개인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연결사회는 뭐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정치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 약간 그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나 양극화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여론 동력학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복잡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콜레이션 요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이론적인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론 동력학인데요. 여론 동력학은 뭐 넓은 분야는 아니지만 여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뭐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있을 적에 그 개인들이 초기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무작위로 섞여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전원 일치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견 분리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이 여론 동력학의 모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조절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여론 동력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론 동력학은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모델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표자 모델인데요. 투표자 모델은 초기에 랜덤하게 섞여 있던 의견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의견을 조절하는 과정은 어떤 사람이 랜덤하게 그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서 바로 그것을 자기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네모 속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참조했다 치면 그 다음 순간에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빨간 의견으로 자기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무한히 되풀이하면요. 나중에 결과는 뭐냐 하면 전원일치 모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빨간색으로 가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 중에 하나가 가능하겠지만, 초기치가 뭐 2미라면요. 어느 쪽으로 수렴하든지 확률은 반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 투표자 모델은 아주 간단한 모델이지만, 처음 나왔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하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델에서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할 적에 아무나 붙들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이웃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늘 교류하는 이웃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무나 붙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 투표자 모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투표자 모델은 단순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약간 변형을 가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플렉시블이라 그래가지고 맹신자입니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 여기 이제 오각형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아마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이 지금 보면요. 맹신자가 존재하니까 확률적으로 시스템이 빨간색으로 전원일치 모드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17%, 맹신자가 17%를 넘으면 항상 빨간색으로만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방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 논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표자 모델이 상당히 단순하고 좋긴 하지만
이게 이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도입된 모델이요. 이웃을 가지는 모델.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격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격자라는 것은 이제 이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동그라미, 이 빨간 동그라미 사람을 집중해 보면요, 이 사람은 8명의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8명의 이웃 가운데서 5개를 가진 의견을 자기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건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8명 중에서 X가 5명이고 O가 3명이니까 이 사람 싸움 순간에 자기 의견을 X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되풀이합니다. 이걸 뭐하니 되풀이해도 결과는 안 봐도 잘 알 겁니다. 안 봐도 역시 저는 일치 모드로 갈 것이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건 물론 초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치가 랜덤하다면 수렴할 확률은요, 어느 쪽이든지 수렴할 확률은 반반이 되지 않겠나. 어쨌거나 이것은 이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개선된 모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농력학 모델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이 다양한 이런 농력학 모델이 존재하지만 그 모델을 관통하는, 모든 모델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항상 남으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상대편 의견을 받아들인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You are what you hear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듣는 것이다. 듣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투표자 모델을 요약하면요, 투표자 모델은 이웃이란 개념이 없었고, 다수결 모델은 이웃이란 개념이 있지만 너무 규칙적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8명의 이웃을 가지고 있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만 교류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선한 것이 뭐냐 하면 현실적인 이웃을 반영할 수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물론 뭐 이런 동력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이 네트워크 개념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잡계 네트워크는 이제 실제적인 이웃 구조를 우리가 네트워크로 표현 가능하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네트워크의 3가지만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점은 노드라 그러는데 뭐 개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은 엣지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인 간의 친구 사이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연결도라는 것은요, 뭐 쉽게 말하면 친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도가 3이다 그러면 요 사람은 연결도가 3이 되겠죠. 친구가 3명이니까. 요 사람은 연결도가 뭐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도가 있고요. 요 3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런 동력학은요, 복잡계 네트워크 적용되는 무수한 분야들 중 작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네트워크가 훨씬 더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면서 또 뭐 스타 네트워크는 스타와 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 클릭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서로 친구인 어떤 조직 단체나 우리가 단체 대화방이죠. 단톡방 같은데 소규모 단톡방에서는 서로 친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표시하면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 집단이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파워로 네트워크, 이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규칙적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자, 네트워크는 제일 처음에 시조는 이제 우리 뭐 이야기가 나오지만 1735년에 케니스 베르크의 다리에 나오는 그 오일라인 네트워크, 요게 뭐 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네트워크는 여기는 뭐 에르데스 레니의 네트워크가 이런 2가지 이제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붐을 일으켰는데, 그 붐을 일으키게 된 2가지 유명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그 2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몰 월 네트워크하고 파워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사회학 분야에서는 뭐 2000년도 이때 유행했었지만요,
공학에서는 그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시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와 관계되는 거니까. 자, 먼저 스몰 월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6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6단계의 친구 관계를 통하면 서로 연결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헝가리 작가의 단편에서 처음 이야기가 되었고, 이거를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67년도에 실험적으로 이거를 입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쓴 거죠. 여기는 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한 사람하고 대도시에 있는 한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 사람 사이에 이제 편지로 몇 단계 만에 연결되는가를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160개의 편지를 보내죠.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이 실험 취지를 설명하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연결하려고 하니까 네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최적의 길을 네가 생각해가 너도 네 친구한테 편지를 좀 보내달라. 그래 그 편지를 이어가서 최종적으로 42개가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도달했는데 그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쳤는지 보니까 평균 5.5단계 만에 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단계 이론이 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게 한 건데요.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제 스몰 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스몰 월 네트워크는요, 1998년도 왓젠 스트로거츠라는 사람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그런 아주 짤막한 논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규칙적인 네트워크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아까 보여드린 요거보다는 다음을 볼까요? 어쨌거나, 이 그림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보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아까 다수결 모델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수결 모델을 예를 들면 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어쨌거나, 왓젠 스트로거츠가, 스몰 월 네트워크를 발표하기 전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이웃 개념이었거든요. 이 이웃 개념에서는 네트워크를 표시하면 이렇게 규칙적인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 규칙적인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12단계만 갈 수 있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12단계가 되는데, 왓젠 스트로거츠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왜 내가 항상 가까운 이웃하고만 연결되어 있는가? 가까운 이웃을 하나의 먼 이웃으로 바꿔보니까 이 거리가 여기서까지 가는 거리가요,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좁아지는 것이 그와 같이요, 내가 가까운 친구가 많지만 가끔은 멀리 있는 친구도 존재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반영을 해서 제안한 네트워크가 왓젠 스트로거츠의 어떤 그 스몰 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쨌거나, 먼 이웃과 연결을 도입함으로써 규칙적인 네트워크가 갖는 비현실성을 개선하였다. 6단계 분리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출한 어떤 그 혁신적인 그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왓젠 스트로거츠의 네트워크는요, 아직도 연결도가 똑같거든요. 연결도는 여전히 모든 개인이 연결도가 동일한 걸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여기 있는 파워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파워로 네트워크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바라바시엔 알버트라는 사람이 1999년도에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발표한 또 획기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 하면 허브 노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는 연결도가 균일했는데 현실에 많은 네트워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친구를 가진 그런 노드가 존재하다는 겁니다. 왕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네트워크하고 비행 노선 네트워크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 네트워크는 한 도시에서 나가는 길의 숫자가 그렇게 커봐야 여기 이 그림에 의하면 10개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항공 노선의 수는 여기 아마 시카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큰 도시들은요, 항공 노선의 개수가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와 같은 허브 노드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제안했고,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파워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 연결도의 분포라는 건데,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 분포가 수학적으로 파워로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해서 파워로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림을 그리면 뭐 로고로 그림을 그리면요, 이 직선이 나타난다 하는 재미있는 그런 그래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 네트워크의 사례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라바시와 알버트가 한 것은요, 인터넷에서의 링크, 서로 이제 페이지를 링크해주죠. 그 링크해 있는 것들 사이에 어떤 분포가 파워로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많은 다른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배우들의 출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의미는 뭐 스케일 프리는 척도가 없다는 뜻인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인데, 척도가 없다. 여기에 그 질문이 있죠. 위에 있는 질문들. 도시의 인구수는 보통 몇 명일까? 이건 머리에 떠오르는 숫자가 없죠. 그럼 밑에 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대충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의 그 통계량을 나타낼 수 있는 스케일, 척도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있고 위에 거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파워로를 따르는 그런 이야기죠. 척도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요. 네? 아니, 하십시오. 그리고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요, 아까 스몰 월 네트워크하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스몰 월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허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허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 한 사람과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을 연결하는 숫자를 생각한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마도 허브 노드가 될 겁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럼 한국 사람은 뭐 대통령하고 연결되는데 보통 한 2단계, 3단계만 지나면 다 연결될 겁니다. 한 단계 국회의원을 안다든지요.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단계 아니면 2단계만 다 대통령하고 연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미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5, 6단계 만에 연결되겠죠. 자, 이 파워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몰 월 네트워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의 거리라는 건데, 아까 내가 이제 5단계만에 간다. 이건 거리가 5라는 뜻이거든요. 6단계 만에 간다. 근데 이 5단계, 6단계라는 것은요, 거리가 되겠는데, 이 편지가 몇 단계 만에 전달되는가 하는 것은요, 평균 거리가 얼마인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고, 전달자 한 사람이 발송하는 편지 수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요. 자, 1인당 발송하는 편지 수, 이걸 우리가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말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한 사람이 다음 몇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가. 이게 재생산 지수가 되겠는데, 이건 오히려 질병에서도 많이 쓰이죠. 감염된 한 사람이 평균 몇 사람한테 전염시키는가. 이게 리프로덕션 넘버가 되겠는데, 이것이 클수록 거리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거리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리프로덕션 넘버가 크다는 말은 오늘은 이제 정보 확산도가 크다 이런 말하고 뭐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정보 확산도가 크다, 그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달 방금 그거요. 그걸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친구 관계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편지를 전달할 때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편지를 100% 다 자기 이웃한테 다 전달하게 되면 이 전달 확률이 높은 거죠. 리프로덕션 넘버가 큰 거죠. 그래도 여기서 이제 숫자는 뭐냐 하면 전달받는, 몇 번째 만에 전달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여기 3번째 만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평균 한 사람만 전달한다 치면, 한 사람 전달했죠? 여기서 한 사람 전달했죠? 2사람 전달했죠? 이렇게 해서요, A에 전달되었다 치더라도 5번 만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은 전달도 받지도 못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떡상의 거리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숫자가 작아지면 거리가 멀어진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규칙적인 네트워크, 이 셀룰러 오토마타라 그러는데 이런 모델을 많이 써 왔었는데 그거를 친구 관계가 그렇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이와 같은 이제 왓덴 스트로가츠의 작은 세상 네트워크가 제안되었고, 그 다음에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가진 이웃의 숫자가 여기 요 경우는 4명입니다. 4명으로 다 균일을 하는데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고 허브 노드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제안된 것이 파워월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린 퍼콜레이션인데요. 퍼콜레이션은 뭐 저는 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 침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퍼콜레이터가 뭐 커피를 끓이는 뭐 드립이 있고 퍼콜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퍼콜레이션은 이제 커피를 끓일 때 뜨거운 물이 커피 분말 위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분말을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커피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떨어진 물이 이 입자선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커피 분말 사이에 공간이 서로 끝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끝까지 연결된다. 그 시스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한다. 그런 것을 퍼콜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시스템 전체에 확산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퍼콜레이션에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사이트 퍼콜레이션이라는 건데요. 뭐 바둑판을 생각할까요? 바둑판 위에 내가 바둑돌을 놨습니다. 색깔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색깔을 놨을 때 연결된 큰 덩어리가 나타나는 그걸 확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의 돌을 무작위로 놨을 때 큰 덩어리가 연결되겠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처음에 25%, 전체 25%를 막 놨을 때 찾아보니까 큰 덩어리가 없다는 겁니다. 연결된 큰 덩어리가. 그리고 35%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큰 덩어리는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를 높여가면서 해봤더니만 언젠가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만요, 여기 나옵니다. 큰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퍼콜레이션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죠. 퍼콜레이션이 일어날 확률하고 여기 있는 퍼센트의 관계를 조사를 했더니만 59% 근처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것이 퍼콜레이션 확률이 0에서 1로 거의 점프하더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상변이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퍼콜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여기서는요 59%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퍼콜레이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숲에 나무 밀도가 이게 엉성하면요 산불이 나도 전체적으로 관통이 안 되겠죠. 그 밀도가 높아지면 점점 이제 산불이 커지고요. 어느 순간 아까처럼 밀도가 어떤 임계치를 넘었으면 그 산불이 전 산림에 퍼지는 그런 퍼콜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산림의 밀도를 조절하는, 그래서 작은 산불이 일어나면요 저절로 타고 꺼지도록 내버려 두는 뭐 그런 정책을 택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퍼콜레이션이요 이제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한 사람당 평균 몇 명에게 편지를 전달하면 퍼콜레이션이 일어날까? 다시 말하면 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까? 그런 이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재생산 지수는 1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당 평균 한 사람의 이웃한테 편지를 전달하면 퍼콜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한테 계속 한 사람씩 전달하면요 모든 사람이 전달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네트워크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전달해 가다가 끝에 이 사람은 전달 받았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 더 이상 전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섬에 들어갔는데 이 전염이 섬에 들어가서 한 사람 전달하려면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다 감염되고 나면 더 이상 감염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을 한 건데,
퍼콜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10,000명이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 재생산 지수가 0.6인데를 보니까 전체 100명도 안 됩니다. 그죠? 로고 그래프니까 100명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1.0이 되면 아까 퍼콜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실제로 전달되는 숫자는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10,000명에서 100명도 안 됐으니까 시스템 전체로 퍼졌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1.0은 퍼콜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5가 되니까 드디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 4.0 되니까 그래프가 다 전달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단계는 뭐냐면 몇 단계 만에 전달되느냐는 건데 보다시피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빠른 시간에 전체에 확산된다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질병의 퍼콜레이션 여기 뭐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는 0.5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 퍼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졌죠. 자, 그러면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절대로 아는데 그냥 이론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극화는 적대감의 증가 현상하고 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미국의 연구에서 적대감의 증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요. 2020년대까지요. 중간에 특별하게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이 2개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한 개는 1990년대 전후인데 이때는 뭐냐면 인터넷이 처음 보급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정보 교환이 굉장히 확산된다는,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2010년대 전후인데 이때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전에보다 이제는 더 다양한 종류의 뭐 동영상도 보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것들을 뭐 약간 근거로 생각해서 우리가 통신 수단이 발전하니까 정보 확산도가 증가한 게 아니냐. 그 결과 양극화를 가속시켰다 하는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정보 확산도가 높아질 때 왜 양극화가 심해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사실은 대답은요, 조금은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 이론 동력학을 네트워크에서 적용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투 커뮤니티 네트워크는요, 이 집단이 2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그 그룹 내 사람들끼리는 연결수가 많고 양당 사이의 연결은 좀 희박하게 되겠죠. 자,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도층도 존재하겠지만 그거를 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투 커뮤니티 네트워크인데 이 투 커뮤니티 네트워크에다가 이론 동력학을 적용한 사례를 보니까 이게 그룹 내, 이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정보 확산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의견 분리가 가능한 영역이 이 논한 영역인데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점점 이제 커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확산도가 낮을 경우는 의견 일치,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의견이 동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밖에 잘 안 나타나는데 확산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그렇게 이 그래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아 링크.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센서스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작아지고 대립이 심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링크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정보 교환이 활성화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스몰 월드 네트워크 플러스 양당제, 그죠? 이거 투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죠? 이 양당제의 투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 투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각각의 네트워크는 다시 이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산도가 증가하니까 우리가 사회의 퍼콜레이션이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슈도 전부 다 이제 막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끈끈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모아링크 확산돼서 더 많은 정보경이 이루어질수록 컨센서스가 작아지고 대립이 심해진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약간 이론적인 설명이 있긴 하지만요. 이 제목이 이제 연결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좀 미래가 어떻게 된가 조금만 이제 자, 미래는 이제 이게요. 비관적인 전망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요. 10년 내에 미국 내에 내전이 발생할 것이다. 원래 연구 논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강성공화당 지지자의 54%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강성민주당 지지자의 40%가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막 그 국제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전쟁 형태까지도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87%의 사람들이 양극화에 지치해서 이제는 지친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개선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확산도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은 오히려 양극화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다 것처럼요. 여전히 잘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연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게 Listen First Coalition, 이거는 뭐냐면 양극화의 원인이 전부 다 자기 편 이야기만 듣는 소위 말하는요, 에코 체인버 현상 그런 것 때문이라 하는 그런 데서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50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연합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캠페인, 참, 이런 그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Start with Us라는 또 다른 그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87%의 미국민이 양극화에 지쳐 있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미국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툴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 3C 운동을 전개하고 양극화 해독 운동 전부 다 이제 독에 째려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주 동안 하루 5분씩 투자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 저도 약간 이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매주 이제 이 메일을 보내줍니다. 이런 걸 해보라. 그래서 첫째는 설문 조사를 하면서 네가 얼마나 째려 있는가. 양극화에 그걸 이제 설문을 해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이렇게 각 내려옵니다. 1, 2, 3, 4 이렇게. (4주) 동안의 행동 지침이 이메일로 전달되는 걸로 그걸 봤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양극화 해소반 요거 이제 제가 우리 강용호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해가지고 배운 그림 AI 그림인데 참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 메시지 전파 속도가 증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집단이 개미나 이 벌들처럼 하나의 거대한 어떤 생명체로 진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지금 이제 이 양극화는요, 두 마리의 거대 유기체 간의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 유기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타내는데요. 이제 유기체가 두 개가 되니까 개인 간에 적용되는 도덕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도에 두 사람만 존재한다면요. 거기 도덕이 있겠습니까? 트럼프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쏘아 죽여도 공화당 지지자들은 나를 찍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찍어졌는지 쏘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발언 내용입니다. 여기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크기를 다르게 그렸죠.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거대한 이 유기체가 다툼을 하게 되면 심판자가 있어야 되는 도덕이 두 사람에서는 도덕이 안 되잖아요. 세 사람이 있어야 도덕이 성립할 겁니다. 중간에 심판자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 우리가 법정으로 가면 뭐 사법부가 판단을 해준다 그러지만 다른 모든 이슈들은 뭐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3세사의 유기체가 이것을 심판하도록, 그러니까 중도층이라 할까요? 그런 그룹을 좀 키우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을, 자, 첫 번째 이 유기체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 의견을 두루 청취한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한쪽에 계속 치우친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유튜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에 맞는 뉴스만 쫙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뉴스를 들을 기회가 없죠. 그 아까 본 그런 스타트 위드스라는 그 메일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 이야기만 듣지 말고 주변에 있는 네가 보기에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발언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에코챔버로부터 탈피하고 양극화에 지친 사람들 열정을 이용하자. 뭐 그렇게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은요, 여러 의견 참여 가능 통로로서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노? 자, 마지막으로 단체 대화방 네트워크를 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체 대화방은요, 이거 4명씩만 들어있는 대화방을 그렸는데, 개인이 4명씩 들어있는데, A라는 사람은 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 대화방에도 들어있고, 요 대화방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등산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요 개인 사이에는 아까 말한 클릭이 연결될 것이고, 그런데 이걸 내가 단체 대화방을 하나의 노드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동창회, 등산회. 그 다음 요 두 개 사이에는 A라는 사람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동시에 다 조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이제 방과 방 사이 네트워크가 성립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체 대화방,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화방이 가지고 있는 노드의 숫자는 지금은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여 인원이 4명이니까 노드가 4개 있습니다. 그죠? 선의 개수가 4개입니다. 친구가 4개라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대화방은요, 어떤 거는 수백 명이 있는 대화방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 네트워크를 이걸 조사한 사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걸 조사해보면 아마도 파워월로 네트워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 네트워크 자체는 상당히 스몰 월 네트워크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꾸 움직여. 자, 이 단체 대화방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요,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결을 받았죠. 어떤 소식을 올립니다. 그럼 나머지 3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자기가 속한 다른 대화방에 올리면요, 이게 한 분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방에서 한 사람만 전달해도 이게 연결된 겁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이 있을 때는요, 이게 뭡니까? 리프로덕션 넘버라 그랬죠. 리프로덕션 넘버가 1이 되려면
대화방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은 한 사람이 하나씩 전달해야 리프로덕션 넘버 1이 되는데, 단체 대화방에서는 세 사람 이 경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전달해도 리프로덕션 넘버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숫자가 점 많아지는 큰 단톡방에서는 점점 더, 예?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전달하면 재생산수 1이 되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은 메시지 전달 효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단체 대화방 이 표가 있습니다만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명이 소속된 그런 단체 대화방에서, 그죠? 현재라고 생각. 한 7단계만 거치면 콜레이션이 일어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편지가 전달되고, 그래서 그 중에 특히나요, 3명 중에 한 사람의 편지를 전달하면 7단계 만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은 상당히 메시지가 전달하는 데 효율적인 그런 메시지 전달의 고속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우익 따짐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3집단을 만드는 방법. 제3집단은 사실 거의 뭐 조직이 없죠. 뭐 뉴스를 돌리는데 뉴스를 뭐 간단하게 짧은 뉴스 될 겁니다. 트위터처럼 그냥 다 합쳐가지고 뭐 한 100자나 200자 내에 두 가지 뉴스를 동시에 싣고 있는 그런 뉴스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걸 단체 대화방에다가 올리는데, 그 내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은, 아니, 김 교수님, 왜 우리가 메시지를 돌려야 됩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메시지를 자꾸 옆방으로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데, 아까 그 스타트 위드스나 그런 그 단체들을 하는 걸 보고, 아, 그런 사람의 열정이라면 이것이 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예,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